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0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았고, 후반부는 가정을 꾸리며 보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아이는 이미 각자 가정을 꾸렸죠. 이제는 편안히 노후를 즐겨야 할 나이지만 몸에 자꾸만 작은 탈이 생기더군요. 이번에는 담석증이 도저 집에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아팠습니다. 결국 구급차를 불러야 했죠. 의사 선생님은 담석이 심하게 막혀 수술을 해야 하지만 간단한 복강경 수술이라 회복이 빠르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 3일이면 퇴원할 수 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오히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속을 마치고 막 자리를 잡자마자 아들 진우가 며느리 지연과 함께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정신없이 침대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고 수건을 걸고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채우며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진우가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이쪽 병원 밥은 위생적이지 않아요. 저희가 따로 보양식을 가져왔어요. 담백하게 드셔야 해요. 어머님, 제가 호박죽이랑 북어국 끓여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소화에 도움이 된대요. 지연이가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그릇에 담아 제 침대 곁으로 가져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자니 문득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살가운 편이 아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건성이었고 결혼 후에는 늘 접대 약속으로 바빴죠. 평소에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제 모든 것을 챙겨주는 듯한 모습에 한밤중에 체온을 재는 것조차 귀찮아하지 않는 아들을 보니 문득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정말 철이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속에 따스함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산으로 시집간 제 딸 미영이는 3년 동안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원한 걸 알기나 할까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가외인이라고들 하죠. 원래는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서서히 그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번 셋째 날, 의사 선생님이 내일 아침에 수술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이는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회사 전화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농담을 건넸죠. 엄마, 보세요. 제가 딸보다 훨씬 낫죠? 저는 대답 없이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이 집은 제 평생의 재산입니다. 원래는 두 아이에게 절반씩 나눠줄 생각이었지만 지금 보니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 가까운지 명백해 보였습니다. 퇴원하면 이 집 문제를 처리해야겠다. 저는 조용히 생각하며 이불 속에서 주먹을 살며시 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기로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번이 그저 작은 해프닝이고 며칠이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수술도 크지 않고 회복도 빠를 테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일단 병상에 눕게 되니 마음이 유독 예민해졌습니다. 아주 작은 이상한 낌새도 마음에 담아두게 되었죠. 그날 밤 저는 유난히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3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배가 살짝 뻐근해서 좀 걷기도 하고 화장실도 갈 겸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가에 다다랐을 때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창가에 기댄 채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고요한 밤중이라 그 몇 마디가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미영아, 오빠가 솔직히 말할게.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아.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복합성 담석으로 담낭이 막혀서 위축될 수도 있대. 잘못하면 담낭 전체를 절제해야 하고 담관 전체를 다 긁어내야 할지도 몰라. 수술비도 많이 들고 뒤에 회복하는데도 오래 입원해야 해. 저는 문 뒤에 서서 발이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좀 벅차서. 정말 방법이 없어서 너한테 연락하는 거야. 일단 500만 원에서 0만 원 정도 네가 좀 보태줄 수 있을까? 엄마 몸이 중요하잖아. 순간 숨이 가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분명 표준적인 소규모 복강경 수술이고 입원도 5일을 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어째서 아들의 입에서는 담낭 절제와 수천만 원의 비용으로 둔갑한 걸까요? 이어서 아들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알면 더 걱정하실 거야. 그리고 엄마 성격에 네가 돈 내는 거 알면 자존심 상해하실 수도 있어. 그냥 나한테 바로 보내줘. 내가 알아서 할게.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조용히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진우가 살금살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깨어 계세요? 아프세요? 저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고 이미 잠든 척했습니다. 진우가 왜 동생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제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밤새 잠 못 이루는 동안 머릿속에는 그가 통화하던 목소리와 그냥 나한테 바로 보내줘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왔습니다. 제 정신이 맑아 보이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어머님, 내일 수술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시간 다 잡아놨습니다. 30분이면 끝나고 절개 부위도 작아서 회복이 빠를 겁니다. 2, 3일 정도만 경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 했습니다. 그 통화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아들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어쩌면 지난 며칠간의 지극한 보살핌이 진심이 아니라 제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입원 이후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늘 딸의 흉을 봤습니다. 미영이는 멀리 시집가서 불효하고 돌아오지도 않는다고요. 그리고 몇 번이나 제게 집 상속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나중에 분란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위해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는 계속해서 판을 짜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정말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까요? 제가 돈을 보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걸 알까요? 그 아이는 혹시 제가 차갑고 이기적인 어머니라고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정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참을 뒤져 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30초쯤 망설이다가 마침내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이니? 엄마다. 저편에서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이내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신 거 또 돈 때문이에요? 그 순간 저는 침대에서 얼음 동굴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미영아, 엄마다. 저는 목에 돌이 걸린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갑자기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저편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으세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고 마치 제가 다음 순간에 어떤 요구를 할지 방어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아무 일 없어. 그냥 담석증 때문에 작은 수술하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거라고 했어. 그는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귀가 뜨거워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어떻게 이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3년 동안 우리는 몇 번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화를 걸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특히 명절이나 날씨가 쌀쌀해질 때 이웃들이 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수없이 전화기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애의 차가웠던 딸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결국 뒤로 물러서곤 했습니다. 잘 지내니?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빠 통해서 전달하셨잖아요. 시집 갔으면 내 가정이나 잘 챙기고 이제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오빠가 그렇게 말했니? 그의 말투가 짜증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외면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화할 때마다 엄마 몸이 안 좋다, 돈이 급하다 하시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매번에 대해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 한 푼도 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딸이 잘 지내는지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그저 네가 행복하면 엄마는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그는 전혀 듣지 못했던 겁니다. 미영아, 저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었습니다. 혹시 지난 몇 년간 오빠가 너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니? 저편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마침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물어보실 게 있으면 그냥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내 오빠가 내가 아주 위중하다고 말했다는데 매번 그가 너한테 그렇게 전했니? 엄마가 시키신 거 아니었어요? 그가 반문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말하기 민망하니까 오빠한테 부탁해서 전달하신 거 아니었냐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오래전부터 저를 남에게 손 벌리면서도 체면은 차리려는 어머니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 보냈니? 저는 보이지 않는 선을 밟을까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냈죠.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금 높아졌습니다. 입원하셨을 때 목숨이 위태롭다고 해서 급하게 0만 원 보냈고 나중에는 다리 다치셨다고 해서 800만 원, 또 이사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없다고 해서 500만 원. 그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듯 빠르고 어지럽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저도 주택대출 갚아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해요. 계속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시면 저 정말 더는 못 드려요. 저는 병상에 앉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일들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는 너한테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 네가 돈을 보냈는지조차 몰랐단다. 저편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 혹시 그동안 뭘 보낸 적은 있니?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재작년 겨울에 전기장판 보냈어요. 그 전전해에는 진회색 캐시미어 코트 한 벌 보냈고요. 작년에는 간에 좋은 차랑 조교기 보냈어요.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나는 하나도 못 받는데 진우가 택배가 너무 많으면 사기당할 수 있다며 나이 들면 함부로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정말 믿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가로채고 제게 주지 않았던 겁니다. 엄마 생신 때 제가 손으로 쓴 카드 보낸 거 아세요?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러던데요. 엄마가 카드 보시고는 바로 찢어버리셨다고. 딸 자식 다 소용없고 아들이 끓여주는 국 한 그릇이 낫다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 저는 거의 목이 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어떤 카드도 찢은 적이 없어. 이번에는 그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약 10여 초가 흐른 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보낸 카드들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눈꺼풀을 비집고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단다. 양쪽 모두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치 그가 베란다에 서서 입술을 깨물고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가 갑자기 부드럽게 불렀다가 이내 그 말을 거두려는 듯 망설였습니다. 아니다, 말하지 않을게. 아니, 말해봐. 엄마 들을게. 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고향집에 한 번 들렀던 거 기억하세요?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제가 연차 내고 엄마 보러 잠깐 들렀어요. 미리 말 안 하고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문을 열어주면서 엄마가 주무시고 계시다고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순간 가슴에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투지도 더 묻지도 않고 그냥 선물만 문 앞에 두고 갔어요. 그는 그날 이후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불필요한 존재인가 보다. 머리가 띵하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그렇게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집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왔다가 가로막혔던 것입니다. 딸이 불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를 누군가가 거짓말로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미영아, 제 목소리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쥐어짜내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저편에서는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벼운 한숨 소리만 남긴 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병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져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이의 오해가 전부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벽에 마침내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전화가 끊긴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엉켜 미영이가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가 보냈던 캐시미어 코트, 전기장판, 카드들. 그리고 그가 문 밖에서 보고 싶지 않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날.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부터 저와 딸 사이의 다리가 조용히 끊어졌을까요? 언제부터 제 신뢰가 조금씩 도둑맞고 있었는데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까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지연이에게 휴대폰 충전을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닦아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오늘 아침에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호박죽 사러 가셨어요. 이따 따뜻할 때 꼭 드세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효심은 점점 더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정오에 미영이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상황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몇 가지는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야. 몇 분간의 침묵 후 그녀가 다시 스크린샷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진우에게 송금한 기록이었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부터 0만 원까지 다양했고 총 11건이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기록을 보며 휴대폰을 쥔 손을 거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었습니다. 내 오빠는 네가 돈을 보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제가 답장했습니다. 오빠는 엄마가 어려운 사정을 제가 아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자존심이 강해서 오빠만 믿는다고요. 저는 코끝이 시큰해지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빠는 엄마가 이웃들한테 제가 배은망덕하다고 불평한다고 했어요. 시댁만 챙기고 친정은 모른 척한다고 욕했다고요. 눈가가 뜨거워지며 답장했습니다. 그런 적 없어. 그래서 저를 정말 미워하셨어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망했고 서운했고 그가 변했다고 오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제가 너무 쉽게 남을 믿도록 변해버렸던 겁니다.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대신 그저께 수술 전에 찍었던 진단서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예상 회복기간 3, 5일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확인했어. 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날 오후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와서 회복이 좋으니 내일 아침에 퇴원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진우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한두 주 입원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수술이 깔끔하게 잘 됐고 염증도 없어요. 어머님 회복력이 좋으셔서 집에 가셔서 푹 쉬시고 음식 조절만 잘하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진우의 미소가 눈에 띄게 몇 초간 굳었다가 이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그거 정말 잘 됐네요. 엄마는 집이 제일 편하죠. 그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하며 과일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도 돌아왔을 때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퇴원하신다고요? 정말 빠르네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번에 그 통화를 엿듣지 못했다면 저는 계속해서 그들의 이 효심이라는 가면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미영이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괜찮니? 그녀는 한참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생각 정리되셨어요? 확실히 해야겠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 전화 저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영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무슨 보험 같은 거 계약하신 적 있으세요? 중대질병보험이나 장기간병보험 아니면 유산 관련 보험 같은 거요.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입원할 때 쓰는 일반 보험 한두 개 들었던 게 다야.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내 아빠 살아있을 때 든 거고 그 후로는 따로 뭘 하진 않았어. 그럼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원래는 내 아빠였을 텐데 어머님이 서명한 서류들 전부 직접 가지고 계세요? 이 말을 듣자 마음이 갑자기 복잡해졌습니다. 몇 년 전에 작은 수술을 몇 번 받았을 때 퇴원 수속은 진우가 도와줬습니다. 보험금 청구도 자기가 처리하겠다면서 너무 복잡해서 제가 모를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해줬습니다. 말을 할수록 자신이 없어지고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엄마, 혹시 오빠가 엄마 신분증 복사해 간 적 있어요? 엄마 명의로 신탁 신청한 적은요? 오빠가 처리했다는 서류사본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입을 벌렸지만 하나도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구청이나 생명보험협회에 가서 어머님 명의로 된 보험 계약 내역을 전부 신청해서 확인해 보세요. 모든 보험의 수익자, 신청 시기, 대리인 명의까지 전부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네가 의심하는 건 오빠가 그랬다고 단정할 순 없어요. 하지만 안 그랬다고 장담할 수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엄마, 기억하셔야 해요. 어떤 효도는 엄마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일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미영이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조용히 우리를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병실에 놓인 정성스럽게 준비된 과일 바구니, 보온병, 그리고 몸을 닦는 수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준비된 연극이라면 저는 반드시 그 가면을 벗겨내야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래층에서 피를 뽑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지팡이를 짚은 채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보험 서비스 센터로 갔습니다. 직원이 제 자료를 조회했을 때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 명의로 3년 전에 갑자기 중대질병보험 하나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서명은 제 것이었고 수익자는 김진우였습니다.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무릎 재활 치료를 받을 때 진우가 건강보험 자료를 갱신해야 한다며 저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날 저는 재활기구 위에서 비틀거리며 몇 장의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전혀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제가 유언대용 신탁 계약서에도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역시 그였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왜 제게 이렇게까지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하면 늦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복사본들을 들고 병실로 돌아와 즉시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인했어. 전화저편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같이 저 가면을 벗겨낼 차례예요. 저는 그 보험 서류 복사본들을 들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3년 전에 중대질병보험, 2년 전에 유언대용 신탁, 모든 서류 위에는 제 서명이 있었지만 단 하나도 제가 내용을 제대로 보고 서명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명한 기억이 없었지만 그 시기에 진우가 유독 제게 잘해주었던 것은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고 약을 타다 주며 무슨 지원금 처리를 해야 하니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감동해서 어쩔 줄 몰랐지 그가 판을 짜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영이의 전화가 곧 걸려왔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녀는 제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흥분하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침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빠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야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연기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리고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먼저 화두를 던지세요. 엄마가 정말로 재산을 오빠에게 물려줄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빠는 제가 돌아오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만나는 걸 무서워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서로 대화를 맞춰서 진실을 알아낼까봐 그랬을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오빠가 항상 동생이랑 연락하지 마세요. 걔 성격이 강해서 말이 안 통해요. 라고 했는지, 또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있으니 조용히 지내셔야죠. 걔 잔소리 듣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는 제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미영이의 각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을 때 저는 기분이 좋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대. 생각해보니 네가 나를 가장 살갑게 챙겨주니 퇴원하면 우리 집 문제를 정리해야겠다. 그는 잠시 흠칫하더니 눈에 억누를 수 없는 희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요? 그는 서둘러 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절대
엄마를 소홀히 대하지 않을 거예요. 노후 준비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평생에 네가 제일 살가웠어. 미영이는 이제 우리 집이랑 별 상관없는 애나 마찬가지지. 그는 입이 귀에 걸릴 듯 웃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마음 정하셨네요. 저는 그의 눈에 어린 기쁨을 보며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퇴원할 때 그는 일부러 휴가를 내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는 휠체어를 밀며 분주하게 움직여 누가 봐도 효자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예전의 서류 뭉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험을 다시 정리해 주겠다면서 겸사겸사 진명의 이전 절차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쳐다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망설이는 척 말했습니다. 이런 건 내가 잘 모르는데 좀 천천히 하는 게 어떻겠니? 그의 말투가 갑자기 다급해졌습니다. 엄마, 약속하셨잖아요. 정말로 손해볼까봐 걱정되시면 집을 공동 명의로 등기할게요. 그럼 엄마도 보장받으시는 거잖아요. 저는 차갑게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미 그럴듯한 변명까지 준비해 두었군요. 저녁 식사 후 그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이에게 마지막 수술비 이체건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엌 모퉁이로 가서 숨을 죽이고 엿들었습니다. 엄마가 연세가 드셔서 감정 기복이 심해. 네가 괜히 와서 판 깨지 마. 엄마가 너 한번 밉보이면 집 문제 물 건너갈 수도 있어. 네가 정말 효녀라면 그냥 엄마가 순순히 나한테 명예 넘겨주도록 가만히 있어. 우리 남매지간인데 나중에 내가 너한테 손해보게 하겠어? 가슴에 격통이 몰아쳤습니다. 그는 제가 힘들어할까봐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미영이가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들통날까봐 겁냈던 것입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이를 악물고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에 숨겨두었습니다. 방금 그 통화는 제가 엿들은 걸 그가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가 더 노골적으로 나올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그가 가면을 쓰고 있는 이유는 제가 아직 그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집을 손에 넣는 순간 그는 즉시 돌변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셋째 날 정오에 그는 위임장 한 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서명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여기 서명하세요. 제가 대신 서류 처리해 드릴 테니 엄마는 힘들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서명란에는 이미 제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에 펜을 쥐어주었을 때 손이 떨려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왜요? 저 못 믿으세요? 그의 안색이 조금 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널 믿지. 저는 결국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임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몰래 바꿔치기한 빈 종이었습니다. 서명 후 파일 봉투에 넣고 진짜 위임장은 제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조금의 위장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퇴원하고 며칠이라도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밤에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가 집을 가지러 왔어. 그녀는 저편에서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판을 뒤집을 때예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돌아오렴.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가서 제가 마무리 지을 물건 하나 가져갈게요. 저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벽에 걸린 내 식구의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운데 앉아 있었고, 진우는 제 왼쪽에
미영이는 제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게 기댄 채 정말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아이는 저를 도구로 여기고 다른 아이는 저를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명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연극은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진실이 무엇인지 보게 할 차례입니다. 미영이가 이 집에 마지막으로 돌아왔던 게 언제였는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날 초인종이 울렸고 문 밖에는 미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고 한결 세련되면서도 지쳐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과일 봉지를, 다른 한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간은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살짝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마주보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마치 굳어버린 듯 했고 복도의 바람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목에 무언가 걸린 듯 저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올 때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신발장이 좀 좁네요. 신발 옆으로 놔도 되죠? 저는 응하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일을 부엌에 놓고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3년 만이었지만 집안의 가구 배치는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별말 없이 보온병을 꺼내 탕 한 그릇을 따랐습니다. 제가 끓인 국이자 대추 오골개탕이에요. 담석수술 막 하셨으니 간에 좋을 거예요. 그녀는 탕을 건네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너는 먹었니? KTX에서 도시락 먹었어요.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등을 곧게 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식탁 하나와 그리고 3년간의 침묵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은 솜으로 가득 찬 듯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집안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마침내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의 시선이 멎었습니다. 내 식구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살이 많이 빠졌구나.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조금 늙으셨네요. 머리가 하얗게 다 새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사람은 금방 늙어. 그녀는 고개를 숙여 차를 한 모금 마셨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원망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리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저를 원망하냐고 묻고 싶었지만 나를 원망하니? 라는 그 말이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그녀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집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동작은 능숙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릇이 타일에 부딪혀 작은 소리가 나자 그녀는 즉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꾸짖을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어릴 때는 설거지할 때 이것보다 소리 훨씬 컸어. 그녀도 웃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안 무서웠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에 그녀는 저와 함께 자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어있던 작은 방을 정리해 주었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엄마 옆에서 잘게요. 밤에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녀는 제 오른쪽, 두 뼘도 안 되는 거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깝지만 서먹했습니다. 그녀는 눕자마자 잠들지 않고 계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화면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저는 그녀의 눈가에 어린 잔주름과 조금 갸름해진 턱,
그리고 희미한 초췌함을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잘 지냈니?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애 키우고 일하고 시부모님이랑 맞춰가면서요. 엄마가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정말 엄마가 저를 돕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없었지만 약간의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옛날 이야기 꺼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그 3년 동안 엄마가 단 한 글자라도 답장해 주셨다면 제가 스스로를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나도 네 오빠 말에 속아서 네가 정말 나를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줄 알았어. 그럼 왜 전화 한 통해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애, 네가 전화로 내 얘기 들을 시간 없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전화할 용기가 안 났어.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제가 병원에서 열나는 애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 얘기를 듣기 싫었던 게 아니라 정말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잠겼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100번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단 한마디도 온전히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제 이불을 끌어당겨 주었고 다시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오해하는 데는 선수라니까.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제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그녀는 옆으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문득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가족 관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서먹해지고 오해가 쌓여도 일단 다시 손을 잡으면 쉽게 놓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가 언젠가 제 손으로 아들을 집 밖으로 내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일단 드러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법입니다. 그날 저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가족 모임을 한번 하려고 해. 네 동생이 이번에 어렵게 왔으니 이 기회에 재산 정리도 확실히 하고 싶구나.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집에 와서 식사나 하자고 해라. 그는 재산 정리라는 말에 눈썹이 휘날리도록 기뻐하며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배달 음식 주문할게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전화기 이편에 앉아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긴장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번에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평생 누구에게도 모질게 굴어본 적이 없지만 지금은 예외였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집안은 마치 명절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진우는 자진해서 주최자 역할을 맡아 사람들에게 집을 구경시켜주며 몇몇 사촌 형들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이 집 곧 나한테 넘겨주실 거야. 나는 내 동생처럼 냉정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나를 믿으시지. 저는 방에 숨어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1인극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을 때 저는 미영이의 부축을 받으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친척들은 멀끔한 제 모습을 보고 안색이 좋다며 기뻐했습니다. 순자 씨, 몸이 많이 좋아 보이네. 저는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잠시 굳었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말씀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들 엄마 말씀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영이에게 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요. 여기 계신 친척분들은 모두 제가 믿는 분들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많은 말을 병상에 누워서야 하고 싶지는 않네요. 진우는 잔뜩 기대한 얼굴로 손을 비볐습니다. 저는 그를 한번 쳐다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진우가 제 곁에서 저를 많이 돌봐준 것은 사실입니다. 다들 보셨을 테고요. 하지만 효도라는 건 누가 국을 몇 그릇 날랐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서류 봉투를 열어 복사본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한 장씩 펼쳐 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3년 전 진우는 제 명의로 중대질병보험을 들었습니다. 수익자는 자기 자신이었죠. 2년 전에는 유언대용 신탁 계약도 했습니다. 수익자는 역시 진우였고요. 친척들 사이에서 순간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거 순자 씨가 서명한 거 맞아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진우의 주선하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일상적인 서류인 줄 알았고 세부 내용을 보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엄마 나이 드셔서 아프실 때 돌봐줄 사람 없을까봐 그런 거예요. 제가 엄마 뒷날을 준비해드리려던 건데 어떻게 제 마음까지 이렇게 오해하세요? 미영이가 차분하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오빠는 내 명의로 신용카드랑 대출계좌도 개설했지. 지금 내가 카드 번호 불러줄까? 진우는 잠시 말을 잃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헛소리 하지 마. 그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말을 믿어? 너야말로 이 판을 망치러 온 거잖아. 네가 나한테 전화한 통화 내용, 기록이 안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어? 미영이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네가 정말 효녀라면 그냥 엄마가 순순히 나한테 명예 넘겨주도록 가만히 있어. 우리 남매지간인데 나중에 내가 너한테 손해보게 하겠어? 녹음이 울려 퍼지자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외삼촌과 외숙모는 서로 얼굴만 쳐다봤고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 지연이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이런 거 엄마는 절대 모를 거라고 했잖아.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 있지도 앉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거의 냉정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엄마를 바보로 아는구나. 그런데 네가 잊은 게 있어. 엄마가 바보 같았던 건 너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야. 진우는 얼굴이 벌개져서 변명하려 했지만 입술만 떨 뿐 겨우 한마디 쥐어짰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더 할 말 없어요. 저는 그를 쳐다보며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나는 이미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 이 집은 신탁 방식으로 처리해서 오로지 내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미래에 필요할지 모를 요양시설 비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다. 이 돈은 누구도 손댈 수 없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모든 친척들을 훑어본 뒤 다시 진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만약 남은 재산이 있다면 두 아이가 법에 따라 공평하게 나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 진우, 네가 먼저 지난 몇 년간 내 동생에게서 빌리고 속이고 내 이름을 팔아 뜯어낸 모든 돈을 갚아야 한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명확히 정리해 두었다. 미영이가 명세서 한 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글자는 선명했고 금액은 총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계산이 아니라 실제 장부다. 제가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가 이 돈을 원금 그대로 갚는 날, 그때서야 너는 남은 재산의 단 1원이라도
상속받을 자격이 생긴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갚기로 이미 얘기된 거잖아요. 네가 말한 나중이 벌써 3년을 속여왔어. 미영이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형사 고발하지 않는 건 마지막 남은 가족의 정 때문이야. 네가 스스로 효자라고 말하고 싶다면 먼저 빚부터 청산해. 저는 일어서서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동생에게 빚진 건 돈만이 아니라 양심이야. 친척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공기는 거의 얼어붙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공평하지. 지연이는 잿빛 얼굴로 진우에게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해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하세요. 필요 없어요. 라고 소리치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막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돌려 천천히 자리에 앉아 딸 미영이가 제게 조용히 차를 따라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원망이 아니라 담담함과 굳건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전례 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가 문을 박차고 나간 뒤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친척들은 각자 핑계를 대고 떠났고 거실에는 저와 미영이만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뜨거운 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어지럽게 널린 신발들을 보며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허무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온갖 고생을 하며 키운 아들이 결국 저를 현금 인출기, 문턱, 그리고 양도 가능한 벽돌 한 장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원망도 분노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묘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미영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평생을 너무 참고 너무 묻지 않고 살았구나. 그녀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멀리 시집갔을 때 엄마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범하게 굴었지. 네가 3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을 때도 엄마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 사실은 보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네가 나를 귀찮아할까봐 두려웠단다. 내 오빠가 네가 변했다고 하니 나는 그 말을 믿어버렸지. 네가 한번 보러 왔을 때 내가 못 봤다고 해서 네가 더는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단정해버렸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결국 엄마가 소통하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그 오해들이 점점 더 깊어졌던 거야. 나는 침묵이 체면이고 배려고 신뢰라고 생각했어. 이제야 알았지. 침묵은 거리이기도 하고 피 흘리지 않게 사람을 상처 입히는 칼이라는 걸. 미영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엄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기뻐요. 저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우리 모녀 사이가 어쩌다 녹음 파일, 서류, 신탁으로 서로를 보호해야 하는 지경까지 왔을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만약 그때 네가 엄마, 저를 안 만나주셔서 정말 서운했어요 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만약 그때 나도 딸아, 엄마는 네가 나를 버린 줄 알았어 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우리는 오늘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저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는 기꺼이 말하잖아요. 너무 늦지는 않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미영이는 저와 함께 모든 재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변경 불가능한 신탁으로 등기하여 제 개인 계좌의 지출로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보험 부분도 조정하여 불분명했던 조항들을 하나하나 명확히 하고 타인이 대리 서명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삭제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환경이 좋은 실버타운 몇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마음에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이사한다는 것이 버려졌다는 의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외에 위치한 햇살이 잘 들고 공기가 맑은
그 요양 커뮤니티에 들어서서 몇몇 어르신들이 함께 꽃을 심고 노래를 부르고 태극권을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문득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한번 살아보고 싶으시면 우리 한 달만 단기로 살아봐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마음에 들면 계속 계시고 안 들면 그냥 여행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지 않기로, 자식 때문에 제 삶을 억누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한 첫날, 저는 어릴 적 찍은 가족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진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미영이는 제 팔짱을 끼고 있었으며 저는 가운데 앉아 안심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그 잘못된 효심의 기억을 간직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믿어서도 제 자신을 희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의외로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서예 수업에 가고 오후에는 정원을 산책하며 저녁에는 영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끔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자식과 손주, 그리고 지난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가 저를 보러 오는지에 집착하지 않았고 누가 전화를 걸어오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냈습니다. 미영이는 외손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정원에 앉아 사과를 깎아주며 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실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고 저도 내가 그때는 정말 어리석었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암묵적으로 그 과거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들은 굳이 계속해서 들춰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달 후 신탁관리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가 찾아와서 빚을 갚은 후에 상속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친절하게는 마시고 그냥 규정대로만 하세요. 저는 그를 문 밖으로 내치지도 먼저 안으로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그 사이의 최선의 거리였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날 그 통화를 엿듣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집을 그에게 넘겨주려고 했을까? 딸은 출가회인이라고 계속 생각했을까?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습니다. 다행히 저는 너무 늦지 않게 깨어났고 더 다행인 것은 거짓말로 끊어졌던 모녀 사이의 진심을 다시 이어갈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저와 미영이는 함께 온천에 갔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를 말려주었는데 마치 어릴 적 제가 그녀의 머리를 따아주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온천탕가에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서 그 사진을 특별히 인화해 제 침대 머리맡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몇 마디를 적어 놓았습니다. 엄마, 저를 다시 알아봐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엄마를 다시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우리 이제 침묵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는 그 글귀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사람이 늙어서 무서운 것은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입을 닫고 마음을 닫아 서로를 멀리 밀어내면서도 조용한 것이 배려라고 착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른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 길 위에서는 말이 많아서 해가 되는 경우는 없고 오직 말을 하지 않아서 흩어질 뿐이라는 것을요. 지금의 저는 더 이상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입을 열어야만 풀린다는 것을요. 오늘 이 어르신의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원래 아들에게 의지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병실에서 우연히 엿들은 전화 한 통으로 수년간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정은 조종당했고 신뢰는 이용당했으며 모녀 사이는 의도적으로 이간질당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계속 침묵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마침내 자신의 노후를 지켜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정에서 침묵은 정말로 이해를 의미할까요? 연장자는 자녀의 선택과 재산 정리에 대해 어떤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만약 여러분도 오해나 서운함을 겪으셨다면 차마 꺼내기 어려웠던 그 감정들을 이곳에서 이해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르신의 결정을 지지하시나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솔한 인생 경험을 들을 수 있도록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를 위해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자신의 노후를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요. 댓글, 공유, 구독으로 함께 명확히 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걸어갑시다.